곧 있을 연소 실험에 앞서 안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소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소리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자료 기마개를 착용하고 합니다. 기막이요? 한번 하십시오. 네, 점화하겠습니다. 실험 시작과 함께 들리는 굉음과 진동. 연구팀은 불안정한 조건에서 발생한 화염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해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시끄러운 화염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연소 불안정 현상이 발생을 해서 화염이 매우 시끄러워지는 건데 그 이후에 다시 안정한 화염까지 형성을 해보았습니다. 조건을 바꿔가며 연소 실험을 이어나가는데 이 실험은 왜 필요한 걸까요? 실제 로켓에서 상황에 따라 불안정한 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가 있고 그러게 되면 이제 압력이 굉장히 높아서 폭발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안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조건으로 옮겨가는지 그러한 어떤 상황을 저희가 사전에 전체적인 어떤 조건 하에서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또 다른 실험을 준비하는 윤 박사 팀. 그런데 이번엔 실험실을 어둡게 만듭니다. 갑자기 불은 왜 끄는 거죠? 레이저 실험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깜깜한 상태에서 레이저 불빛만을 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초당 10,000장까지 촬영 가능한 특수 레이저 장비로 화염의 속도와 구조를 측정하는 이 실험은 불안전 연소를 해결할 최저값을 찾는 실험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그 레이저 소스 촬영한 영상인데요. 연소 불안정 현상이 생기면 화염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안정한 화염은 화염이 어느 정도 떨리지만 아까 불안정한 화염처럼 크게 떨리지 않고 매우 작은 압력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화염의 움직임과 온도를 분석해 연소실 내부 압력을 파악하는 실험입니다. 지금 저희가 실험을 한 그 인젝터가 바로 이 인젝터입니다. 가운데서는 산소가 나가고 바깥쪽에서 연료가 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고 혼합시키는 인젝터는 연소 불안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염의 뿌리를 잡아주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게 하나의 로켓 인젝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로켓에서는 이 하나의 인젝터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인젝터로 구성된 로켓 연소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인공위성과 탐사선 등을 우주로 실어 나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에는 75톤 액체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는 엔진과 2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사용되는데요. 여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젝터입니다. 특히 75톤 엔진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기술적 난제인 연소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지만 10여 차례의 설계 변경과 20회가량의 실험 끝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유레카! 오늘의 주인공 토끼. 토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해 있고 그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흔히 집토끼로 키우는 굴토끼와 산토끼라고 부르는 야생 메토끼로 나뉘는데요. 메토끼는 굴토끼에 비해 덩치도 크고 귀도 큰 편이랍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굴을 파고 그 안에 새끼를 낳는 굴토끼와 달리 메토끼는 굴을 파지 않고 땅 위에 그대로 새끼를 낳는다는 사실. 이 외에도 북극에 사는 이 북극토끼는 겨울에는 눈에 잘 숨을 수 있도록 털이 하얀 순백색이었다가 여름에는 회갈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그렇다면 토끼 꼬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그랗고 짧은 꼬리를 생각했다면 땡! 엉덩이에 앙증맞게 붙어있는 꼬리는 사실 치즈 스틱처럼 쭉 늘어난답니다. 이거 너구리 아니고 토끼 맞습니다.
보통 토끼의 꼬리는 4에서 10cm 정도 되는데요. 평소엔 돌돌 말아서 다니기 때문에 짧아 보이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토끼는 오르막에선 날쌘 돌이지만 내리막에선 느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끼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길어서 뒷다리를 접었다 펼 때 힘으로 깡충 뛰어오르는데요. 올라가는 것에 더 유리한 신체 구조 때문에 내리막에선 실력 발휘를 다 못한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뛰는 토끼처럼 우리 모두 깡충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크릿 주주 맛보기는 여기까지. 얼굴 천재 귀여운 토끼의 시크릿이 더 궁금하신가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토끼는 자기 자신의 대변을 먹는다. 토끼라고 하는 동물은 낮에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낮에 음식을 먹고 배출하는 경향이 높은 굉장히 발달한 동물이 만드는 그 배설물은 두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단단한 경단 형태로 나오는 게 있고, 밤이나 새벽에 이제 그 배설하게 되는 똥은 죽 상태예요. 그 죽 상태로 나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화학적 요소를 가진 것들이거든요. 많은 양의 대부분은 박테리아나 이제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20에서 30% 가까이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반드시 재섭취해줘서 내 몸에서 필요한 미생물을 꾸준히 재공급하는 필요성 때문에 자기 배설물을 먹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틀린 거네요? 흔히 강아지와 고양이의 발바닥에 있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부위를 패드라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발볼록살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로 충격 완화, 영역 표시, 체온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토끼에게는 발볼록살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끼 발바닥에는 패드가 없다? 토끼는 굴 속 생활하기 때문에 굴 속의 물리적 환경을 몸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바닥을 가지고 확인하거든요. 그 발바닥이 예민할수록 어떤 물리적 환경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흔히 알려진 개나 고양이처럼 스펀지 구조인 패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쵸? 건초! 건초를 사람이 어떻게 먹어요? 토끼는 앞니가 6개인 중치류에 속하여요. 물론 앞에 있는 두 치아는 계속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는 것을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부정교합 같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서 당근처럼 부드러운 음식보다는 거칠고 단단하고 쏘라야, 즉 막 닥닥거리면서 잘라 먹어야 되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그 음식을 제공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흔히는 그 건초류를 토끼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식사 제공 방법입니다. 테크핀이란 용어는 세계적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처음으로 사용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핀테크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IT 기술을 도입해 서비스를 향상시킨 거라면, 테크핀은 IT 기업이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 마윈이 기존 금융사의 서비스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만든 용어였지만, 이후 IT 기업들이 테크핀으로 영역을 활발히 확장해 나가는 신호탄이 되었죠. 핀테크를 넘어 테크핀이 대세가 된 세상. 제작진은 국내 테크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 플랫폼사를 찾았습니다. 2014년 9월 국내 최초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K사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지갑 없는 사회를 이끈 주역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결제하기. 이 업체가 간편 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단순 명료합니다. 사용자들의 평가 때문이었죠. 기존 결제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는 겁니다. 결제뿐 아니라 금융 전반적으로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좀 바꿀 수는 없으니까 모바일에서의 결제 불편함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단순한 인증 과정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 이 서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이용한 인증 절차를 수차례 거쳐야 했는데요. 단 6자리의 비밀번호 또는 생체 인증만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한 이 서비스는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보안이란 명목으로 진행되는 각종 인증 과정의 피로감을 느끼던 소비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시스템이었죠. 업체에서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송금, 투자, 청구서 납부, 대출 비교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들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거침없는 행보가 가능한 데에는 플랫폼과 데이터, 그리고 기술력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존재합니다. 테크핀 기업은 일반 금융사에 비해 훨씬 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고객의 니즈 파악이 용이하다는 걸 의미하죠.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고객의 니즈를 서비스로 실현시킬 수 있었던 기반은 탄탄한 플랫폼과 높은 수준의 기술력에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경험입니다. 네, 카페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금융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데에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신을 갖고 모든 서비스에서 모바일 환경 안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저희는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이는 혁신의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그런 IT 서비스와 같이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경험을 통해서 좋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레카! 자, 들어오시죠. 바로 들이닥치는 의뢰인들. 의뢰인들이군. 허허, 이번에도 역시나 표정이 좋지 않은데. 무슨 논란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이 사람의 인성 논란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인성 논란? 네, 아니 한우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 소금장 있잖아요. 소금 넣고 이렇게 참기름 넣는 거. 거기에다가 후추를 넣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소금하고 후추가 잘 버무려졌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봐봐, 원래 이렇게 해서 먹는 거라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에게 후추는 매우 치명적이라고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원래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인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빨리 이걸 분리해 주십시오. 아니, 소금이랑 후추랑 어떻게 분리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이걸로. 꺼낸 건 웬 플라스틱 통과 풍선? 자, 이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명 반찬통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이 소금, 후추 섞인 걸 이렇게 넣고 여기 넣어. 그리고 뚜껑을 닫아.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한 풍선을 어떻게? 막 비벼. 비비다가 딱! 오, 이럴 수가. 순식간에 뚜껑에 붙어버린 후추. 무거운 소금 입자는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지만 가벼운 후추 입자는 뚜껑에 붙어있게 되는데요. 아니, 어떡해. 그건 바로 이 풍선에 흐르는 정전기 때문이지요. 이 풍선으로 계속 비벼서 정전기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분리가 쉽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 풍선하고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맨날 비벼봐요. 그러면 이제 나눠질 거야, 정전기가. 완벽한 솔루션. 유레카! 에? 횡단보도에 기술이 숨어 있다고? 신호가 바뀌자 나란히 길을 건너는 세 사람. 그런데 길을 건너다 말고 알 수 없는 행동을 취한다.
안 건너가세요? 다급한 제작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도로 한가운데 멀뚱멀뚱 서 있는 기술자. 그런데 희한한 광경 목격. 파란불 신호가 1초에 멈춘 채 바뀌지 않는다. 혹시 신호등에 오류라도? 횡단보도가 신기하네요. 네, 보행신호 연장 시스템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카메라가 보행자를 검지해서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신호를 이렇게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했을 경우 신호가 자동으로 파란불에 멈춰 있단다. 신속히 안전한 인도로 이동하세요. 기술자는 어떤 계기로 이런 신호등을 개발하게 된 걸까? 보행야자들이 도착을 했는데 신호가 아직 부족한 시간이 발생을 하면 이럴 경우에 이제 연장을 해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1초 남은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빠르게 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신호를 건너세요. 노약자 등 걸음이 느린 교통약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신호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가 그냥 출발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이 신기한 신호등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 기술자를 따라 살펴보기로. 아까 보셨던 횡단보도입니다. 화면 속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건너는 사람마다 박스가 쳐 있다? 어떻게 검출하는 거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그 횡단보도 영역을 이렇게 쳐놓고요. 이 안에 객체가 들어왔을 때 보행자를 검출하는 방식이고요. 이 보행자를 검출하는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교통 약자이냐, 그냥 일반 보행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일반 보행자뿐 아니라 우산을 쓰거나 자전거 혹은 휠체어를 탄 사람, 유모차를 끄는 사람까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더욱 신기하기만 한데 대체 어떻게 이런 작업이 가능한 건지 학습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만약 카메라가 사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람 이미지를 끝없이 학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게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박스화해서 일반 보행자인지 휠체어인지 유모차인지 등을 구분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동차의 색상, 종류까지 분석할 수 있어 교통정보 수집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그런데 굳이 사람이 직접 이미지를 체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정확히 학습시켜야 그 검출하는 알고리즘도 정확하게 아웃풋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검수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 안에 객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신기한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화면 속에 도로를 오가는 차들. 안전띠 착용. 안전띠 착용.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차량을 촬영해서 번호 인식하고 안전벨트를 실제로 찾는지 안 찾는지를 운전석과 보조석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출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띠 착용을 정확하게 판별. 안전띠 착용. 안전띠 착용. 하루에도 수백 건씩 발견되는 미착용 사례. 안전벨트 미착용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안성 휴게소 출구 쪽에 지금 적용이 돼서 안전을 위한 계도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레카!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불. 불은 빛과 열을 발사하는 물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인간이 문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다 이 불의 힘이죠. 딸깍 소리만으로 남자들의 로망을 불러일으키는 이 철제 오일 라이터는 구멍 뚫린 심지와 부싯돌, 휠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기름을 머금은 심지에 부싯돌이 마찰을 일으켜 발생한 불꽃이 옮겨 붙으면 불이 확 켜지는데요. 와, 작은 불씨가 튀어오르는 찰나의 순간이 이렇게 예쁜지 처음 알았네요. 한강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스파클라 익숙하시죠? 기다란 철사에 소량의 화약과 금속가루가 붙어있는 형태라 손에 들고 오랜 시간 불꽃을 감상할 수 있는 북쪽입니다.
자세히 보면 가스에 의해 밖으로 밀려난 화약가루와 금속가루들이 연소하면서 팡팡 터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양초에도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가 아닌 공중에 불을 가져다 댔을 뿐인데 불이 다시 붙는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양초에 불을 붙이면 딱딱한 고체 파라핀은 녹아 액체 파라핀이 되어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든 뒤 기체 파라핀으로 변해 날아갑니다. 이때 양초에 불을 꺼버리면 연기 속에는 아직 날아가지 못한 기체 파라핀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 불을 갖다 대면 양초가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아주 곱게 체에 고른 밀가루와 양초 몇 자루만 있으면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양초 위에 하얀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밀가루에 덮여 꺼져가는 듯 보이던 불꽃이 갑자기 몇 배로 확 타오르는데요. 이 재미있는 장면의 비밀은 바로 밀가루에 있습니다. 밀가루의 재료인 녹말은 연소가 쉽게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게다가 체에 거른 밀가루의 고온 입자는 표면적이 넓어서 산소와 더 쉽게 접촉을 하죠. 그래서 더 빠르고 격렬하게 연소를 일으켜 순식간에 확 불이 타오르는 듯 보입니다.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 위로 밀가루 쏟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유레카! 사용자의 피부톤에 적합한 립 메이크업 색상을 제조하는 장치. 과연 어떻게 나만의 색을 찾아내는지 궁금한데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레드 컬러 기반으로 고객님의 컬러를 찾아드릴 거예요. 레드 컬러는 첫 번째 단계는 선호하는 컬러와 사용자의 얼굴색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직접 컬러들을 고르고 각각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색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하늘 아래 똑같은 레드는 없다는 말처럼 빨간색의 립 컬러만 해도 이 조합된 종류에 따라 꽤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도 나에게 최적화된 색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가 입력되면 인공지능의 분석에 따라 피부톤에 맞는 레드 컬러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해 통계적인 값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컬러를 결정하면 색 조합에 필요한 정보가 특수장치에 전달돼 실제 재료와 색들이 즉석에서 배합됩니다. 색의 함량과 비율을 정밀하게 조절하며 립 컬러를 만들어내는 장치. 레드 계열만 해도 약 400가지의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AI와 자동화 기기의 융합을 통해 기업은 온 오프라인을 연계한 고객 맞춤형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는데요. 화장품 시장에서 개인의 취향과 맞춤성이란 매우 중요한 조건이자 숙제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전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 오프라인 연계 기술은 시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들은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 현장의 지문을 감식해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지문에 대해 최초로 주목한 사람은 헨리 폴즈라는
일본에서 일하던 영국인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던 어느 날 일본을 방문한 에드워드 모스라는 미국의 고고학자의 강의를 듣고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물학자이기도 한 모스는 갑각류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에 왔는데 우연히 바닷가에서 조개무지를 발견하고 발굴에 뛰어들었습니다. 폴즈도 틈틈이 현장을 방문해 발굴을 도왔는데 하루는 조개무지에서 나온 토기 조각을 살펴보다 표면에 미세한 무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폴즈는 그 무늬가 다름 아닌 지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릇에 남은 지문을 보면 그 그릇을 만든 도공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지문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폴즈는 손가락 끝에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자신의 환자와 지역 주민, 학생 등의 지문을 채집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폴즈는 자신이 수집한 사람들의 지문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때 병원에서 사소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소독용 알코올을 조금씩 빼내간 것이었습니다. 아마 물을 섞어 술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한 폴즈는 실험용 비커를 조사해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수집한 주변 사람들의 지문 카드에서 동일한 지문을 찾아낸 폴즈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추궁했고 학생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지문이 범인을 잡는데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폴즈는 지문에 대한 철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지문이 사람마다 모두 다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지문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폴즈와 그의 의대 학생들은 지문의 융선 모양을 면도칼로 깎아냈습니다. 여기서 융선이란 손가락에 위치한 땀샘이 솟아올라 부드러운 선 모양을 이루어 연결된 것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융선은 예외 없이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생겨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지문을 손상해도 이전과 똑같은 지문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한 그는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의 지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신체가 달라지거나 몰라보게 바뀌는 얼굴처럼 이 지문도 성장하고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지문은 어떤 환경에서든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